투자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합의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법이 이제 최종 통과가 돼서 예.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네. 세율의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발의했던 안은 요렇게 3개의 구간을 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2천만 원 이하는 동일하게 하고 그렇죠. 요 위에는 이제 20%, 25%. 네. 제가 보기에는 많은 세금의 과세 구간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3억에서 50억 정도 저렇게 큰 레인지 구간을 준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구간일 그죠? 거예요. 원래 뭐 3억에서 5억, 5억에서 뭐 8억, 10억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런 그죠? 거죠. 그래서 이게 3억에서 50억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한 세금 구간이 네. 처음 생긴 거고 이 의미인즉슨 이제 명분과 실리를 좋아하자. 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더 피플 시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이 이렇게 다 저물어 가는군요. 글쎄요, 어떤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마는 올해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은 다사다난이라는 용어는 썩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꿈과 희망을 갖게 된 한 해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을 더 기대하게 하는 한 해를 지낸 것 같아서 자본시장의 한 사람으로서 어쩌면 참 오랫동안 희구했던 한 해의 모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그중에 유독 생각이 나는 한 분이 있어서 올해 마지막 저의 인터뷰로 모시고자 합니다. 이쯤 되면 어쩌면 그분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본 시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하셨던 분으로 다들 인정하시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소영 의원님을 모시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바쁘셨을 거예요. 올해가 좀 특히 바빴던 해였습니다. 네. 그만큼 보람도 있으시죠? 배운 것도 많고요. 또 기대하던 것들을 몇 가지 이루기도 했고 그래서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저한테는. 원래 이소영 의원님은 그 저번에 저희 인터뷰 때도 말씀하셨죠.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법을 만들고 하셨던 분인데 저는 기후, 환경, 에너지 그러니까요. 하던 사람이죠. 네. 근데 많이 이제 알게 되셨겠지만 자본시장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6년차 국회의원이거든요. 재선 의원이시죠. 네. 네. 이제 고인물이 다 돼가는데. 아유, 그 말씀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하고 싶은 아주 특정한 분야가 있어서 국회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분야 말고는 하나도 안 보였어요, 눈에. 그게 기후, 환경, 지구.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산자위, 그 일을 다룰 수 있는 산자위에 가서 정말 그 일만 했었고요. 깊게 이제 파는 일만 했었고. 근데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고 또 어떤 특정 분야에만 종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직업이.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상임위도 경험하게 되고 또 당직을 맡으면서 여러 정책도 다루게 되고 하면서 세상이 이 기후, 환경, 에너지만 잘 된다고 해서 잘 돌아가는 건 아니구나.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세상에 많구나. 이런 거를 일하면서 6년 동안 서서히 깨달아갔고 특히 이제 작년에 금투세 논쟁을 할 때 그렇죠. 작년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제 주변에는 제가 뭐 세대도 그렇고 그 뭐 기존의 직업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투자하는 젊은 세대가 주변 또래 집단으로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 40대에 어느 정도의 이제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 자본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미장이든 국장이든 그런 주변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냥 제가 국회의원이라고 아는 사람 중에 유일한 국회의원이니까 저한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면이 있어. 이런 얘기들을 했군요. 나는 정말 민주당 지지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를 좀 바로잡아줘. 근데 제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저한테 확신을 가지고 절박하게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얘기한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관심을 가지게 됐죠. 무슨 일이길래 나한테 이렇게까지 이 일을 바로잡아 달라고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를 하게 된 그렇군요. 거예요. 사실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이해가 깊거나 네. 그러지 않았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시작된 게 금투세가 강행돼서는 안 된다는 네.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상법 개정, 상법 개정도 있었고, 또 배당 분리과세, 대주주의 대주주 양도세 과세 요건에 10억으로 회계하는 것도 지금 자본시장을 해서 맞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도 있었고 또 진행 중인 사안도 있는데 어쩌면 이 연말쯤에 가장 이제 관심거리가 세금 문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배당 분리 과세라는 대전제는 이제 공약 사항이었으니까 하는데 이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뭐 큰 명분은 얻었는데 디테일로 들어가서 잘못해버리면 조삼모사가 될 수도 있고 네.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첫 번째 정부가 내놓은 안은 배당 분리과세는 하는데 네. 35%로 하겠다. 그리고 이소영 의원님 안은 우리 방송에서도 처음으로 공개가 됐지만 25%였는데 이게 어쨌든 치열한 토론이 있었어요. 그래서 25%에서 30% 사이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충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 투자 여러분들이 그게 어떻게 된 거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지금 합의된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법이 이제 최종 통과가 돼서 네.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네. 최종 통과된 기준으로 제가 내용을 좀 네. 소개해드리자면 아유 이거 뭐 이렇게까지 또 준비를 해오셨네. 이렇게 하면 잘 보일까요? 네네네. 이게 이제 현행은 잘 아시는 것처럼 2천만 원 이하는 14%가 적용이 되고 네. 이거를 초과하면 이제 종합소득의 합산과세가 그쵸. 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세율은 국세 기준으로 45%인 거죠. 소득은 모든 소득을 다 합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방세 포함하면 49.5%인 그렇죠. 거죠. 근데 이건 대주주 입장에서 급여로 가져가도 이세율이 적용되고 배당을 해도 이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이 독식할 수 있는 이익을 다 그렇죠. 독식할 수 있는 급여 방식과 이익을 나눴을 때의 배당 방식이 세율이 같다는 거는 그렇죠. 배당을 할 이유가 사실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거죠. 네, 경제적인 이제 유인이 없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이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배당금을 결정하는 대주주들에게 네. 세율의 인센티브를 주자라고 해서 이제 제가 발의했던 안은 요렇게 세 개의 구간을 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2천만 원 이하는 동일하게 하고 그렇죠. 요 위에는 이제 20%, 25%. 네. 그런데 또 이 이제 최고세율을 가지고 거의 한 반년 동안 밀고 당기기가 이제 계속이 됐는데 정부 안에 이제 35%는 기존이 45고 이소영 안이 25니까 그냥 한 반띵 정도 이렇게 해서 35%를 한 것 같아요. 나중에도 네. 이제 제가 국감하면서 도대체 35%가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세율인데 어디에서 이걸 차용을 한 거냐, 뭘 고려해서 35를 한 거냐, 그 답변을 못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반띵인 게 밝혀졌다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고 이게 뭐 과정은 이미 지나간 일이니까 확정이 됐으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25% 정도는 돼야 최고세율이 많이 낮아지니까 배당을 확대할 요인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 배당을 결정하는 경영자, 대주주 입장에서는 네. 예컨대 100억의 이익이 있다. 근데 그걸 본인이 급여로 가져가면 세금을 절반 내고 50억을 가져가겠죠. 50% 내죠. 예. 그런데 뭐 한 지분율이 20% 30%인 대주주라고 친다면은 이 100억을 배당으로 나누면 모수 자체가 20억 30억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금을 충분히 낮춰줘야 사실 이런 분배를 할 충분한 요인이 생길 거라고 봤었기 때문에 주장을 했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구간이 더 생겨서 통과가 네. 되게 됐어요. 예. 근데 이 구간이요. 이게 뭐 되게 후퇴된 안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 50억 게 초과로 배당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고 회장님들밖에 없죠. 거의. 거의 네. 그렇고 큰 회장님들. 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이게 25%가 아니라 30%라서 좀 미약한 거 아니야라고 하시지만 기존의 최고 세율하고 비교하면 벌써 15%포인트가 낮아진 네. 거고요. 그리고 이 위에 구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시면 3억에서 5억이 아니고 네. 3억에서 50억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세금의 과세 구간을 제가 많이 봤는데 네. 3억에서 50억 정도로 저렇게 큰 레인지 구간을 준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구간일 그죠? 거예요. 원래 뭐 3억에서 5억, 5억에서 뭐 8억, 10억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런 그죠? 거죠. 그래서 이게 3억에서 50억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한 세금 구간이 네. 처음 생긴 거고 이 의미인즉슨 이제 명분과 실리를 좋아하자. 그래서 이게 너무 최고 세율을 25%로 하면은 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으니까 네. 이제 좀 형식적으로 하나의 구간을 더 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이 최고 세율 적용받는 의사결정자들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51억을 배당으로 받는다. 그럼 네. 이 51억에 대해서 30%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이제 누진 세제 원래 방식에서는 그렇게 하죠. 네. 51억을 받았으면 1억 원에 대해서만 아, 30%가 적용이 돼요. 50억까지는 25%로 받고 네. 그나마도 3억 원까지는 20%로 네. 받고 나머지 47억에 대해서는 25% 받고 네. 초과분에 대해서만 30%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군요. 누진 공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아는 그런 대주주 정말 상장 기업 큰 네. 상장 기업의 대주주 분들도 실효 세율은 20%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율은 충분한 인센티브가 마련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어떤 경우에 그러면은 이 그거 다 해주면 사실 배당 찔끔 하는데도 저렇게 하면 그거는 또 국민정서상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자본시장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니고. 가끔은 이제 배당 분리과세에 왜 요건을 두냐. 그냥 모든 상장 기업, 모든 배당에 대해서 그냥 분리과세 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요건을 두지 않고 그냥 세율을 저 정도로 과감하게 낮추잖아요. 그럼 두 가지 어떤 예상이 돼요. 첫 번째는 배당이 늘어날 거냐? 배당을 늘리지 않아도 세율 인하가 되기 때문에 배당을 늘릴 유인은 사실 명확하지 없어지죠. 않은 거고요. 두 번째는 정부 차원에서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세수가 수조 원대가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의도했던 거는 세수가 오히려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배당이 늘어나면 세수가 늘어나기 그렇죠. 때문에 배당이 늘어나는 효과를 확실하게 담보하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배당 자원 그러니까 모수가 늘어나면 율을 좀 줄여도 네. 국가 재정에는 손해가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예컨대 상장 회사들이 뭐 100만큼 배당하던 총액을 배당을 100만큼 하던 거를 만약에 확 늘려서 200만큼 한다라고 하면 세율을 낮춰주더라도 들어오는 세입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의도한 거기 때문에 요건이 반드시 필요했고요. 네. 최종 통과된 이제 요건을 말씀드리면은 이 기업 관계자분들 그리고 주주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몰라서 안 했다고 하지 마세요. 네,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 이거는 제 안에는 없던 건데 정부가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제 반영이 됐고요. 네. 2024년 사업연도의 배당금 대비해서 배당액이 일단 감소하지 않을 것이 네.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이게 들어간 이유는 이게 세율을 이만큼 많이 깎아주는데 기존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보다 배당액이 줄어들면 안 되지 않아요? 그쵸. 뭐 이런 주장을 해서 들어가게 됐고요. 이건 대전제고 네. 대상은 우수상 또는 노력상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이 법에는 없고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우수상, 그냥 노력상. 부르는 이름인데 네.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면 저 똑같은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잘하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당 성향 40% 이상인 기업들 정말 잘하는 기업이죠. 우리나라 평균이 26%거든요. 두 번째는 배당 성향은 평균보다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지만 전년도보다 배당 금액 기준으로 해서 10% 이상 증가한 경우 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아는 기업은 요 두 번째 노력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사례를 기준으로 얘기해 보자면은 삼성전자가 네. 2025년 올해 배당금 기준으로 해서 배당 성향이 29%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배당금이라는 건 작년
그 실적에 의한 네. 올해 지급된 배당이에요. 맞아요. 2024 사업연도에 대한 이제 네. 결산 배당이 그렇죠. 29%였고 배당 성향은 네. 배당 금액으로는 1,444원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2026년 초에 결정되는 2025 사업연도에 대한 배당을 아마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25% 이상 배당 성향은 만족을 하겠죠. 그렇죠. 올해도 29였으니까. 그것 줄이면 배당 쇼크라고 해요. 네. 배당 근데 이제 컷이라고 해요. 올해 아마 이익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분모가 늘어나니까 29만큼은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네. 25를 만족하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고 네. 이제 배당액 대비 그러니까 1,444원이었으니까 1,588원 이상을 하면 되겠죠. 그건 이제 주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주당 배당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삼성전자는 노력상에 해당이 되고 네. 이제 상위 구간에 있는 분들이 아주 큰 세제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삼성전자 최대 주주가 배당금을 많이 늘려도 세율이 많이 줄어드니까 기존에 내던 세금보다 내는 세금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입장에서 네. 저 배당세가 배당금을 늘리더라도 줄어든다는 네, 거죠. 기존에 내던 것보다 많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50%에서 뭐예요? 25%? 25%로 반밖에 안 되니까. 뭐 20% 후반대가 네. 되겠지만 어쨌든 그렇고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네. 올해 결산 배당 기준으로 해서는 배당 성향이 24%였고요. 배당금은 주당 12,0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요 노력상에 해당하려고 하면 조금 일단 올려야 되네요. 네. 12,000원에서 13,200원으로 올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 아마 배당 성향이 25% 1%포인트는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올라가겠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지금 제가 이제 기대하면서 좀 네. 호소하고 있는 거는 이게 제도는 충분히 유도 효과가 생길 수 있는 요건과 이제 효과, 세율이 결정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제가 발의한 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많이 반영됐어요. 정부 안하고의 이 절충이 정말 많이 이루어졌기 많이 때문에 됐어요. 네. 최종적으로 괜찮은 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근데 아무리 뭐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도 이게 시장에서 활용되지 않으면은 그럼요. 뭐 아무런 의미가 네.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하는 효과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니 이제 기업에서 배당금 결정을 이제 1월, 2월에 하게 될 텐데 일단 첫 번째 배당을 늘리는 호응이 좀 있기를 기대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들의 최대 주주들이 이렇게 호응하는 것과 별개로 이게 앞으로 그러면 우리 자본시장에 배당이 많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좀 네.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부동산 시장과 예금으로 묶여 있는 돈들이 좀 자산가 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들이 자본시장에 많이 유입되기를 기대를 네.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의 전제 조건으로 배당이 늘어나야 되니까 이 아마 방송을 보고 계시는 기업 관계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지금 계속 B2C 방송을 하다가 B2B 방송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네, 그래서 이번에 좀 1, 2월에 이사회에서 배당금 결정하실 때 요 노력상 또는 우수상에 해당될 수 있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고 또 주주들이 배당 많이 받아서 주주들한테 사랑받는 기업이 그렇죠.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래서 화답을 좀 기대합니다. 네. 전제 조건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 연도 대비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년 대비 올해요. 이거 그리고 뭐 내년도부터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 배당금이니까 올해 실적에 의해서 바로 시행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즉시 시행이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 오해하시더라고. 저 2026년부터 한다며? 그럼 내년부터 하는 거야? 그게 아니고 어차피 배당금은 익년도에 받으시거든요. 네. 그죠? 배당도 그렇게 하니까. 네. 그래서 이건 즉시 시행인데 그러면 2025년 배당금 대비해서 2026년이니까 기준 연도가 올해고 내년 이제 배당금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줄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서 요 전제하에서 기존에 잘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40% 구간이 많지는 않아요. 요 40%가 우리 목표예요. 왜냐하면 선진국 평균 되려면 이거 넘어가야 되니까 그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보다 훨씬 못 미친데 그래도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25% 이상 배당 성향, 그러니까 이익에서 배당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 그걸 배당 성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25% 되면서 엔드입니다. 엔드, 오어가 아니라 그러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하면 되는데 다행히 우리 상장사에 물론 모든 기업이 다 이익이 는 건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산업들, 반도체라든지 이런 산업들, 조선 이런 데들 상당히 이익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개연성은 굉장히 큰데 여기에 쏙 들어오세요. 네. 그리고 이게 전년 대비 배당액 10%를 이제 계속 늘려가야 되기 때문에 네. 매년 10%씩 증가를 시켜야 되니까 이거 너무 빡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배당 성향 25% 정도 그 네. 위에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어.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엔드에 구애받지 말고 여기로 들어오시면 돼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상장사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네. 연평균 7.8%, 그러니까 7에서 8%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 성향이라고 하면 당기순이익분의 배당금이잖아요. 당기순이익 분모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금은 사실 그 이상으로 올리는 회사가 이런 세제 혜택을 받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맞아요. 생각을 네. 하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요 배당액이 10% 느는 거니까 경영이 잘 되는 기업들은 이거 늘게 돼 있고 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배당률이 아닙니다. 배당액, 배당금 자체가 10% 느는 거니까 이거 열심히 경영하셔서 또 안 되는 데도 있겠죠. 근데 네. 어쨌든 이 노력상을 계속 받으라는 취지가 아니라 노력상을 인센티브로 받으셔서 우수상 쪽으로 계속 오시라는 그런 맞습니다. 구조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 이제 연말이기도 하다 보니까 다들 그 종목 토론방 이런 데에서 이 종목 찾기를 요새 굉장히 열심히 하고 맞아요.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네. 리포트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 네. 지지난주엔가 나온 그 하나증권 네. 리포트를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 요건에 해당되는 데들이 어디고 네. 그다음에 현재 기준으로는 저거보다 약간 언더지만 그럼 이제 이런 언더인 데들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네. 약간 미달하는 곳이 어딘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막 분석해서 리포트 나온 것도 봤었는데요. 그런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관계자분들뿐만 아니라 그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주주분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아니 회장님 이 국회에서 이렇게 배당 늘리라고 네. 세제 혜택까지 파격적으로 이번에 만들었는데 음. 배당 좀 늘리시죠. 영업이익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요구를 강하게 하시면 또 회사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인센티브란 말이 상당히 이중적이거든요. 그죠? 누이 좋고 매부 좋다라는 뜻도 돼요. 네. 그 대주주도 사실은 저게 더 유리하니까 네. 자극을 줘서 대주주만 배부르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네. 남 잘 되는 거 싫어 이런 것 하지 말고 대주주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 소액 투자자 여러분들도 배당금이 늘어나게 되고 그게 이제 자본시장이 튼실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파요. 그래서 부동산에 잠겨 있는 돈이 배당 받으려면 주식을 사야 되네. 그리고 우량하고 배당 성향 높고 배당의 의지가 있는 기업에 투자하게 되고 그럼 배당금을 받으실 거 아니에요. 그 배당금 받아서 여러분 아파트 사시겠어요? 다시 또 자본시장에 자연스럽게 재투자가 되는 그 구조가 되면은 뭔가 크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 제가 듣기로는 네. 요즘 이제 PB 분들한테 네.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분들이 그런 상담을 많이 하신대요. 그래서 원래는 꼬마 빌딩 같은 것들 많이 매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관리하기 되게 어려운 자산이잖아요. 갑자기 막 어디 비가 새면 또 보수도 해야 되고 이제 그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수들도 생기고 그렇죠. 그래서 이 꼬마 빌딩 대신에 요거 팔고 배당주로 좀 옮겨오는 그런 상담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네. 제도 생기고 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머니무브 효과로 좀 이어졌으면 좋겠고 또 최근에 어디에서 보니까 그 예금으로 묶여 있는 돈들 그러니까 2천만 원 이자 수입이 연 2천만 원 이상이어서 종합소득을 내는 분들의 예금 잔고액이
200조라는 제가 기사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 배당이 많이 올라가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면 이런 예금에 묶여 있는 돈들도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예금이 좋아서 거기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뭔가 나한테 뭐라 그러죠? 너찌가 없어요 지금. 네. 탁 해가지고 나 절로 넘어가야지. 그런 네. 것만 주면 되는데 트리거링만. 그래서 단순히 그런 국내 주식시장의 배당 성향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자금이 옮겨오는 또 흐름이 생기면서 실제 머니무브가 일어나고 자본시장 유동성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모든 주주분들 또 모든 기업들이 다 선순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가 저는 꼭 잘 됐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습니다. 진짜 뭐 하나 바꾸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지금 저만 해도 이 자본시장에 들어온 게 92년도니까 벌써 33년 넘어가는데 작년에 그 금투세 논쟁할 때만 해도 네. 저한테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던 게 아니 이렇게 희망이 없는 시장에 18년째 박스에 갇혀 있는 이런 시장에서 무슨 또 세금까지 도입한다는 거냐. 아니 환자한테 링겔이라도 좀 맞춰가지고 체력을 회복시킨 다음에 뭐 일을 하라고 하든 일을 시키든 이렇게 뭔가 부담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병들어서 누워있는 환자다. 그러니까요. 이런 표현을 정말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은 사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세계 어느 시장보다도 굉장히 낙관적이고 정말 그렇죠. 많이 성장한 시장이 됐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지수도 뭐 충분히 5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수가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표를 개선하는 게 이제는 과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새도 그 막 주변에서 코스피 5천 위원회 뭐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코스피 6천, 7천 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말씀도 그냥 하긴 상승률로 따지면 너무 소박해져 버려가지고 지금. 네, 그래서 농담처럼 그렇게 네.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다들 기대와 희망을 가지시게 됐는데 실제로 그럼 자본시장이 그만큼 건강해졌냐? 기업들의 실적 떠나서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막 시작만 한 거지. 그게 현실의 효과로 나타나려고 하면은 사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그럼요. 거죠. 예를 네. 들면 우리가 그 이사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이 저는 이 희망과 기대의 시작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이사 충실 의무는 확대가 됐어요. 상법의 헌법과 같은 그 그쵸. 상법의 행위 규범 규정은 개정이 됐지만 그럼 실제로 앞으로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원래 정말 흔하게 봐왔던 그런 주주이익 침해 행위 같은 것들이 정말 근절되고 사라질 거냐. 우리 기업 문화 자체가 기업 문화가 주주 존중 문화로 바뀔 거냐 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그 상법 규정 하나 바꿨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앞으로 내년부터는 정말로 이 싸움과 견제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거와 같은 일이 벌어질 때 단호하게 정부와 국회가 대응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그런 비상식적이고 후진적인 이런 행태가 다시 벌어지지 못하게 그럼요. 해야지 이 주주분들도 진짜 바뀌었구나 이렇게 느끼실 거고요. 저희가 2차 상법 개정 뭐 이렇게 3차 상법 개정하는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도 만들었고 또 주주분들이 더 많이 주총에 참여해서 이제 의결권 행사하실 수 있게 전자주총도 이제 도입했고 많은 제도 도입했는데 자사주 소각. 네. 자사주 소각은 아직은 논의 중이지만 네. 뭐 거의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뭐 늘리고 집중투표제 뭐 전자주총 이런 제도들 만들었는데 당장 이제 2026년 초부터 이사회 주총 벌어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 집중투표제에 의해서 주주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한 명씩이라도 생길 거냐 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제도만 만들어놨다고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감시하면서 노력해야 될 거고 주주분들도 참여하셔서 정말 그 집중투표제를 통해서 이사회에 좀 다양성을 기할 수 그렇죠. 있게 노력을 네. 해주셔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논의가 있어요, 의원님. 정부가 또 이소영 의원님 같은 여당에서 잘 해주셔서 이런 기반은 만들어진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오른 게 오롯이 이것 때문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되거든요.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거기에 또 그렇죠. 절묘하게 가미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지수가 4,200 가고 이제 5,000포인트 갈 거란 기대가 생겼는데 사실 상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또 다른 소외를 느낄 코스닥. 네. 아우, 코스피는 너무 막 달리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전혀 소외받고 오히려 빠지고 또 누구는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잡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죠. 그래서 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코스피 500위원회 이제 그만하고 5,000위원회. 코스피 5,000위원회 그만하고 코스닥 3,000위원회 만들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가 그만큼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정부도 음.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을 최근에 발표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네. 저희도 이제 코스닥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에서.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시장 참여자분들 말씀들도 많이 듣고 있는데 여러 가지 아젠다를 많이 꺼내주고 계시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기관들이 사실 코스닥에 있는 주식은 똑같은 기업인데도 이게 나중에 코스피로 옮겨가면 그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투자를 하지만 그러니까요. 코스닥에 있는 회사는 그 이유만으로 그 구성할 때 그렇죠. 자기 포트의 구성에 대상이 안 돼 버리니까. 네, 그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다양한 할 거리, 일할 거리, 고민할 거리 같은 것들 많이 던져주고 계셔서 코스닥에 대한 고민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퇴출해야 될 기업들은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해야 돼요. 물론 그거 갖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속상했어요. 근데 전체가 살려면 고인물에다가 계속 썩는 고기들이 있으면 이 물이 흐려져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싱싱한 고기들이 들어오는 만큼 진짜 이 물을 흐리는 고기들은 빨리 시장에서 나가게끔 해줘야 이 코스닥이라는 저수지가 굉장히 깨끗하고 생명력을 갖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디테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빨리 2026년도에 좀 챙겨서 진짜 자본시장이 튼실해지는 효과가 아랫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윗목까지도 잘 이렇게 전파되도록 그런 노력도 좀 네. 이 의원님이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닥터나우 금지법을 여야 합의로 보건복지위로 통과됐는데 네. 이 질문도 하나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긴 뭐한데 뭔가 이 그 기존의 질서를 좀 타파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는 회사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택시 업계하고 충돌한 타다라든지 뭐 그런 거 또 변호사분들하고 또 이해가 분쟁이 있었던 첨예한 로톡이 있었고 세무사하고 뭐 3.3 뭐 안경사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약사회 뭐 이런 게 다 있는데 네. 닥터나우 금지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한번. 닥터나우라고 하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이 있는데 이제 사실은 비대면 진료 중개를 하는 플랫폼이 몇 개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를 참 쉽지 않아 했었거든요. 그 기업들이. 이제 그러다가 하나의 모델로 이제 의약품 도매업을 같이 이제 병행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그 사업을. 근데 그거를 이제 이 법을 통해서 금지하는 내용이고요. 금지의 이유는 이 닥터나우라고 하는 곳이 지금 뭐 점유율이라거나 전체 이제 의료 서비스에서 그런 다루는 약의 뭐 개수라거나 이런 게 많지는 않은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좀 작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게 더 활성화되면 그 닥터나우가 도매상으로서 약을 공급하는 그런 약국들을 이제 상단에 비춰주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제 좀 그 뭐 지배적 역할을 이 어떤 시장에서의 약국과의 관계에서 좀 지배적 역할을 하게 될 수가 있고 그럼 약국이 종속될 수 있다. 그거로 인해서 보건 의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부정적 효과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과 우려는 일리가 있고 뭐 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보건 의료의 측면에서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이제 본회의 상정되기 전에 조금만 몇 달만 좀 더 논의해보자라고 이제 좀 이의를 제기해서 지금 홀드 시킨 이유는 다 좋아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때 그걸 규제할 이유는
뭐 한 100가지, 200가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것이 등장했을 때 그냥 우려, 아직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그 약국이 그 뭐 점유율도 얼마 안 되는 닥터나우라고 하는 앱에 종속이 돼서 정말 이 필요 없는 의약품 오남용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우려는 아직 근처까지 가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냥 그런 추상적인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이미 어떤 스타트업 업체가 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합법적으로 도매상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금지시키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무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찾아서 새로운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꿀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 때는 그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거 너무 쉬운 일이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야 합의 뭐 금방 할 수 있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지를 한 100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후 규제는 불가능한가? 그 우려가 생긴 이후에 사후 규제를 하는 거는 안 되나? 또는 이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도를 할 수는 없나? 이런 지금 그 앱의 구성이나 약국 노출이나 이런 방식을 사업자와 협의하고 지도해서 조정할 수는 없나? 어떤 그런 시장 지배적인 침해 우려가 적은 방식으로 좀 유도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방법이나 이런 기간을 두지 않고 그냥 금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제가 이번에 예결위 간사하면서 뭐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키운다고 뭐 모태펀드, 혁신펀드 이런 것도 참 많이 이번에 태웠는데 그게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규제하는 데에 100번 생각하고 적어도 2년 정도는 다른 노력을 해보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때 가서 최소한의 입법, 최소한의 규제. 저는 이렇게 하는 입법 문화가 생기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서 벤처 스타트업 펀드 아무리 만들어봤자 새로운 거 나오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번에 뭐 닥터나우라고 하는 게 처음 사례가 아니고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역사가 있는 일이에요. 타다가 등장하니까 택시와의 갈등으로 뭐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은 저는 닥터나우라는 기업하고 뭐 만나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요. 저희 의원실에는 한번 찾아와서 설명을 한 적이 있지만 제가 그 회사랑은 관련이 없고 사실 보건의료 쪽에 뭐 제가 아무런 그런 연관이 없지만 상임위도 아니신데 그 회사를 보호해 주는 데에는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을 때 국회가 금지법부터 만드는 거는 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좀 목소리를 내게 됐고 그래서 보건복지위원님들은 여야 불문하고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통과하신 건데 갑자기 뭐 규제 위에 있는 이상한 의원이 막 이거를 반대하고 막 재고해 달라고 하니까 좀 불편하신 측면도 있을 텐데 그냥 저는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보건복지위 통과했죠. 법사위까지 다 통과했습니다.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본회의에 이제 올리는 일만 본회의. 남은 거죠. 그건 뭐 거의 그냥 오토매티컬리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원래 12월 2일에 이게 본회의 상정 안건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 예결위 간사여서 예산안 통과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정말 예산안 때문에 집도 못 가고 막 그랬으니까 다른 상임위에서 무슨 법이 통과되는지까지는 정말 신경 쓸 여력이 없었고 근데 예산안 통과하는 날 본회의 이제 상정 안건을 알게 됐는데 그런 법이 있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전화를 해서 읍소를 해서 이거 한 번만 좀 빼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좀 노력해 주셔서 일단 12월 2일 날 본회의 상정되는 거는 막았는데 앞으로 논의는 될 거예요. 이거는 이미 모든 절차를 다 끝난 법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기대하는 바는 이거를 본회의 통과시키는 건 일도 아닌 상황이지만 지금 그냥 밥숟가락 여기까지 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일도 아니지만 국회가 한 번만 그런 수기 케이스를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이런 비슷한 갈등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았는데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고 이 벤처 스타트업이나 혁신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한 번만 이거 잠깐 홀드 몇 달 6개월 홀드 딱 하고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약사회도 들어오게 하고 이 사업자도 들어오게 하고 다른 비대면 업체도 들어오게 하고 정부와
뭐 다양한 관점의 사람들 중소벤처기업부랑 보건복지부 다 들어와서 이거를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우려를 막을 수 있는 합의를 무언가 도출해내는 거예요. 절충점을. 저는 그걸 이번에 한번 성공해내잖아요. 그래서 이 기존 업체도 동의할 수 있고 이 약사회도 동의할 수 있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절충점을 한번 찾아내는 지난하지만 그런 선례를 만들면 저는 굉장히 그 효과는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런 벤처 스타트업계나 거기에 투자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대한민국 규제 환경이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정부랑 국회가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막 금지하거나 막 규제하거나 이런 거를 최소화할지 모르겠다. 이 신뢰를 주면 그거는 뭐 벤처 펀드, 혁신 펀드 몇 천억을 지원하는 것보다 저는 더 큰 정책 효과가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 상임위도 아니시고 또 여러 가지 계산법에 의하면 별로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화두를 던지셨네요. 근데 뭐 그런 표 계산을 하면요 사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최근에 들으니까 뭐 테슬라의 FSD를 경험해 보시고 SNS에 올리셨다고. 제가 자율주행에 원래 관심이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전면허는 있는데 뭐 한 십몇 년 된 장롱면허라서 기계치시군요. 전혀 못 하거든요. 근데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저 같은 사람도 뭐 차를 이용하고 싶을 때 또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래서 원래 관심이 많았고 11월 23일 날부터인가 그 미국산 모델 S랑 X 그 두 가지 모델에 대해서 FSD가 풀렸고 국내에서 그래서 국내에 한 1,000몇백 대 정도가 SFD를 사서 그걸 뭐 900만 원인가 주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기능을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우리 일반 도로에서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샌프란시스코를 한번 가서 웨이모 로보택시랑 테슬라 FSD를 둘 다 경험해볼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1월에 이제 한번 그걸 경험하러 가야 되겠다. 근데 국내에 풀렸다고 하니까 안 타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트위터에 X에 그걸 올렸어요. FSD가 한국에 풀렸다는데 한번 타보고 싶은데 나 태워줄 사람 있습니다. 내 주변에 이거 차주가 없다. 이게 모든 테슬라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이 대상 차주가 내 주변에 없는데 누가 태워주실 분 뭐 있을까? 뭐 이렇게 올렸더니 이제 쪽지가 온 거죠. 그래서 고마운 분 덕분에 타볼 수 있었고 그래서 국회에서 만나가지고 뭐 여기저기 마포에 뭐 홍익대까지 이렇게 둘러보고 왔는데 거의 그것도 한 1시간 가까이 아마 한 40분, 50분 이렇게 탔는데요. 운전자분이 저랑 같이 다니는 동안 거의 지하 주차장에서 말고는 거의 개입을 안 했어요. 대화를 하셨군요. 네, 거의가 아니라 개입을 안 했고 딱 지하 주차장에서만 이제 한글 표지판들이니까 출구를 잘 못 찾거나 뭐 이런 그게 있어서 그때만 이제 딱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란 일 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 자율주행 전략은 진짜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이미 자율주행을 개발하고 있는 크고 작은 기업들은 국내에 있고 기술 격차는 제가 이거를 뭐 어떤 정량화해서 검증해 본 거는 아니지만 기술 격차는 막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율주행을. 규제는 도로에서 이거 지금 쓸 수 있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1억이 넘는 고가의 미국산 모델만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뭐 어떤 우리나라 업체 기업 보호의 차원에서 필요할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거냐? 맞는 거냐? 이게 합당한 거냐? 이런 막 너무나 많은 고민이 들더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알더군요. 이거를 제가 이제 그분이 태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X에다가 그 영상을 올렸는데 그걸 타고 돌아다니면서 제가 찍은 걸 올렸는데 어떻게 그거를 누가 어떤 경로로 봤는지 그 미국의 나름 이제 이쪽 분야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들었는데 어떤 분이 그걸 올리신 거예요. 퍼가서 영상을 한국의 국회의원이
FSD를 탔다 막 그러면서 음. 그래서 그걸 이제 뭐 밤 사이에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리트윗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어떤 나라에 대한 이미지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되게 뭔가를 잘 수용하고 변화하려고 하고 그런 분들이 또 잘 되잖아요. 또 그런 사회도 있고 그런 국가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되게 이중적인 것 같아요. 그런 움직임도 굉장히 많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규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너무 고관여, 그죠? 우리 저 어머니들이 자식한테 고관여 하듯이 정부도 국회도 너무 막 고관여, 막 법으로 이거는 요렇게 이럴 땐 요렇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사회를 만들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뭐가 답은 아닌데 좀 돌아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라가 그 나라는 뭔가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적이고 뭔가 힙하고 앞서 나가고 그리고 정부나 입법부나 이런 데들이 그걸 다 지원하고 그런 분위기의 나라가 사실은 앞으로 더 비전이 있지. 야 이건 하지 마. 이건 안 돼. 그리고 이거 풀어주려면 한 20년 정도 유예하고 한번 풀어줄게. 이런 나라가 잘 될까? AI 시대에 그죠? 그래서 나라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데 이런 논의들이 뭔가 이 논의 하나로 다 해결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를 연말 연초에 가져보는 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네요. 계획을 한번 들어보면서 2026년도를 맞이할까 합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새해에는? 입법적으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배당 분리과세 통과하는 거였고 하나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네. 제가 이제 발의한 상속세법이 예. 있어요. 그러니까 PBR 0.8 이하로 너무 주가가 저평가돼 있는 경우에는 그 대주주가 상속세 낼 때, 상속 증여세 낼 때 공정가치 평가 받으라는 취지거든요. 비상장에서는 공정가치 평가하고 그렇죠. 그 자산 순자산 가치의 80%를 하한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 평가를 받는데 네. 상장만 하면은 그냥 다 주가로 해버리니까 주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주주한테는 손해인 요 구조가 주가 누르기를 이제 유도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법을 발의를 해서 제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부르는데 그 법을 통과시키는 게 두 번째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조세 소위에서 불발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 기재위의 상장회사 대표이사 출신의 모 의원님이 조세 소위의 이제 소위 위원이신데 뭐 반대를 강력하게 하셨고 네. 반대의 논리는 내가 상장회사 대표이사 해봐서 아는데 네. 주가 누르기라는 현상은 오늘날에 존재하지 않는다. 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나도 그런 요구를 대주주한테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별로 필요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그런 현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논리의 주장을 피시고 그 소위 회의장에 계신 다른 의원님들도 상장회사 대표이사 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는 말이겠지.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서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안 되고 그냥 보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논의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걸 이제 내년도에 좀 어떤 식으로든 네. 절충해서라도 좀 반영을 해보고 싶고요. 입법적으로는. 그리고 그거 말고는 또 뭐 정치적으로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저한테는 또 의미 있는 저희 지역에서의 여러 뭐 결과물을 내야 되는 계획이 있고. 무슨 변화가 있는 건 아니시죠? 제가 지방선거 출마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오해하실 지역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선거 한번 치르는 건 되게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라서 그래서 사실 저도 막 요새 온갖 만물에 제가 너무 관심이 많이 생겨서 저의 관심사가 어디로 튈지 저도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인데 되게 재밌어요 요새. 새로운 거 공부하고 뭐 뉴스나 이제 신문을 보다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 그걸 조금 더 이제 깊게 파보고 제 생각을 정리해서 주장하고 그걸 때로는 관철도 시키고 이제 이게 정치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게 초선 때는 사실 막
정신없이 그냥 제가 해야 될 일 하느라 바빠서 못했던 부분들인데 하나하나 제가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까지도 입장을 정립하고 뭔가 좀 말이나 행동을 해보고 하는 게 재밌어서요. 아마 2026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온갖 만물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그래요. 네. 그러면서도 우리 대부분의 투자자로 구성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직은 미완입니다. 이 자본시장이 네. 뭐 다 된 거 아니고요. 그리고 어쩌면 출발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300분의 국회의원이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 뭔가 구체적인 변화의 한 분의 동력으로서 2026년 또 그 이후로도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은 만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중요한 하나로 계속 갖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릴게요. 2025년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건강도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으세요. 감사합니다. 2026년도에 이소영 의원의 정치가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또 우리 한국 사회가 조금 더 진일보하는 그런 동력이 또 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올해 마지막 더 피플의 시간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